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방법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입력하는 방법 알고 부가세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결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인의 이제 마무리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3월 달에 주로 하시게 될 거거든요. 3월 달에 하시게 될 건데, 법인세 신고하면서 이제 세무조정하는 방법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세무조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그 이해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무조정인가? 뭔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세무조정료를 청구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항상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무조정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가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끝날 겁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으로 회계 세무 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세법 위주의 많은 업무들을 했었어요. 세법 위주.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거를 정말 많이 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재무제표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법이 많이 가미된, 많이 적용된 그런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재무제표는 실은 이 세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세무대리인 업무 하면서 이게 기업회계 기준인가? 뭔가? 우리가 맨날 보는 거는 세법을 정말 많이 보는데, 뭐 교육도 세무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지 회계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가진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입사하기 전에 그냥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만 우리가 이게 회계인가 보다 하는 정도였지, 회계도 이제 회계 원리 정도만 아는, 기초회계 원리 정도만 아는 거였지 정확히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실무에 이제 투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걸 조금 인식을 약간 변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원래는 개정 과목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 그거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건데, 부가세 신고할 때 매매추전표 입력에다가 어떠한 그 세금계산서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분계가 떠요. 그죠? 근데 윗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 하단의 분계 부분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이 밑에 분계 부분이 회계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 개정 과목들이 정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매출이면 상품 매출 또는 뭐 제품 매출 이렇게 하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할 거고,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사업과 관련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상품 매입, 그러니까 개정 과목은 상품을 쓰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이런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막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이러한 매입이 있거나 이러한 매출이 있을 때는 이 개정 과목을 쓰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었던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디폴트 형식으로 이렇게 딱딱 박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매매추전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상품 매출일 때 우리가 개정 과목 이렇게 상품 매출 입력하지 않아도 아래 하단에 자동으로 분계가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세법에 맞게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진 재무제표를 세법에 맞게 맞추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의 정확한 과세소득, 이 과세소득은 이제 법인세를 산출해내기 위한 소득 금액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는 비용이 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송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송금과 입금을 조정하는 거를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아까 요거를 하나 더 드렸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에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 표는 약간 예전에 다른 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전의 내용은 뭔가 부가세 신고하고 원전세 신고하고 뭔가 입력하고 뭐 통장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결산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무조정 계산서가 나와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으면, 이거는 이제 결산 부분은 다 끝나서 재무제표로 이제 다 확정이 되면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죠. 이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가 있어요. 우리 법인세 신고 서식에, 이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되는 서식인데,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에는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오른쪽에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되는 내역들이 쫙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플러스 되는 금액들이고, 입금불산입과 송금산입은 마이너스 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플러스 되고, 입금불산입, 송금산입이 마이너스 돼서 나온 이 재무제표에서 나온 이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법인세법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어낸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눈에 보이지만, 법인세법에 의한 재무제표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실은 이 세법상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기정부터 다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금액 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가감을 하면서 세법상 재무제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법상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세무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서, 이 세무조정 계산서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감면도 있고 세액 공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인세가 산출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세 산출이 되면 클라이언트한테, 납세자한테 법인세를 납부하시라고 뭐 신고서나 납부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갔잖아요. 법인세 등 계산이 있어요. 법인세 등 계산. 법인세 등 계산은, 법인세 등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법인세 등은 실은 세무조정 계산서가 나와서 법인세 산출이 돼야지 법인세 등을 계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 손익계산서에다가 법인세 등을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세무조정 계산서에 법인세가 산출이 안 되면 법인세 등은 얼마를 계상을 해야 될지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세가 산출이 되면 이 법인세 산출된 금액을 다시 손익계산서에다가, 회계상 손익계산서에다가 계상을 해줍니다. 이것까지
저기 이제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그래가지고 법인세 산출된 거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이 반영된 법인세 등까지 해서 다시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내는 거, 요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등 계산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해요. 왜 이걸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게 약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인세 등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여기 교재에 표시해 놓은 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법인세 등 계산을 한 거고, 반영을 한 거고, 세무조정 계산서 자체에다가 법인세 등을 계산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써요. 이유는 여기에서 이쪽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전에 수업할 때는 약간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본인들이 해봤기 때문에 이랬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보고 조금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금 산입, 뭐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하는 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금 산입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네 가지 세무조정이 있는데 볼게요. 세무조정과 처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세무조정하는 거고 세무조정에 이제 같이 딸려 있는 게 처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유보, 뭐 배당, 상여, 기타, 뭐 기타 사유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한다 그러거든요. 그거 말고 요거 이제 세무조정하는 거 보면은 입금 산입은 이제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요거는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계산을 안 했어요. 매출로 인식을 안 시켰어요. 또는 뭐 자비익으로 인식을 안 시켰는데 이거는 세법상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법상 입금으로 인정하는 거는 입금 산입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입금 산입 이런 거보다는 송금 불산입이 많아요. 송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이런 것들 많거든요. 또는 입금 불산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대부분 법인세법이 제가 느끼는 법인세법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조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했었죠. 항상 왼쪽에 세무조정 할 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수업용으로 넣은 거는 나중에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는데 이것만 딱 봐도 왼쪽이 훨씬 많죠. 왼쪽에. 오른쪽은 이게 빼주는 거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건 플러스 되는 거는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내용이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 거라 정말 내용을 많이 넣은 거고 우리 세무대리인들 이렇게 좀 세무조정이 많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도 세무대리인 할 때는 이런 세무조정 별로 안 했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업무용 승용차 나오거나 뭐 그런 것들은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고 이런 세무조정은 제가 일반 기업 가가지고 훨씬 더 세무조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세무대리인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내가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되고 보니까 이거를 뭔가 누락을 하게 되면 만약 여기서 요거 맨 위에 거 누락하게 되면 1억이 송금불산입 돼야 되거나 입금 산입 돼야 되는 건데 빠져버리게 되면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는 거잖아요. 이거 세무조정 잘못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법인세 수정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등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고 했었죠. 네. 그래서 많이 있는 세무조정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왼쪽에 있는 세무조정이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세무조정이 더 많더라 실은.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들 중에 오른쪽이 많이 있는 건 못 봤어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아예 세무조정이 없거나. 그리고 입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송금산입은 이제 비용이 아니지만 회계상, 기업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는 송금 산입을 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송금불산입은 기업 회계상 이건 비용인데 요거는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송금, 입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소득세에서는 이 명칭이 바뀌어요. 소득세에서는 나중에 여기가 총수익금액 산입으로 바뀌고 여기가 송금이 필요경비 산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 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막 헷갈려요. 막 실은 총수익금액 산입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입금 산입하는 게 훨씬 더 짧잖아요. 근데 실은 완전 다른, 아니,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의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이 내용이 앞부분이 이제 다르다. 근데 이 뒷부분은 이제 내용이 같겠죠. 세무조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결산조정, 신고조정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산조정, 신고조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결산조정은 결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야지만 되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결산에 반영하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거는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고조정은 결산에도 반영을 해도 되지만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는 신고조정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이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됐다. 그럼 결산 좀 추가해가지고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뭐 대손 충당금, 뭐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손, 그다음에 세법상 송금으로 확정되는 회수 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주식 발행 법인 파산하는 경우 그 주식의 평가손, 천재지변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 폐기손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결산조정 사항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접해볼 수 있는 것 정도만 이제 한 거고, 퇴직급여 충당금 자체는 현재는 세무조정으로 0%예요. 근데 이걸 넣은 이유는 그 감사를 받는 데들은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재무제표로 감사를 먼저 받거든요. 그때 퇴직급여 충당금, 연차 충당금 이런 것들 다 충당금 설정해줘야 돼요. 근데 연차 충당금 자체는 우선 세법에서는 충당금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 자체가 그래도 뭐 35%, 뭐 매년 5%씩 줄어서 35%, 30%, 25%, 20%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0%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퇴직급여 충당금도 어쨌든 부채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데들은 부채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이거가 있는 데들은 DB형 퇴직연금을 가입을 한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가입한 데들은 DC형은 퇴직연금 불입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그럼 DB형은 인정 못 받냐? 근데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세무 조정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DB형 퇴직연금 있는 데들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해야 되겠죠. 하고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이 없는 데들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을 해놓으면 상대 계정이 차변의 퇴직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퇴직급여 자체를 전액 송금 불산입돼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있고, 그래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 뭐 재고자산 평가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정 계산서도 이 세 개는 무조건 있겠다. 그래서 대손금하고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감가상각비 이거 세무조정 계산서에 별도 서식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세무조정까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줘야지 세무조정으로 어쨌든 서식 제출하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 안 했는데 이거를 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감가상각비는 예외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법인을 보게 되면 감면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많이 하시니까 중소기업 감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받는 뭐 그런 데들은 감가상각비를 결산 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 조정으로 넣을 수 있어요. 넣어야 돼요. 그때는. 왜냐면 감면이라는 거는 소득 금액이 클수록 감면되는 세액이 커지거든요. 우리가 분자 분모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분의 9보다 10분의 8이 더 적죠. 10분의 9. 분자가 크면은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커지면 감면받는 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하지 않게 되면 소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감면받는 금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내가 당장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 안 하더라도 2월 돼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세금을 막 조절을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는 감면받는 업체인 경우에 결산 조정에 넣지 않았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산입 해버립니다. 그래서 송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할 때 그 부분들은 다 빼고 의제상각된 것들은 다 빼고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신고조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계산서에서 재무제표장의 단기 순손익, 입금, 송금, 산입, 가감해서 과세표준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인데 우리 이제 많이 하는 거 대표자 가지금 인정이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이 가지금 인정이자 할 때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 이거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세무조정은 없어요. 그죠? 다만 이제 그런 그 분개를 했다. 그러면 우선 약정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1년 이내에 그 이자 부분에 대해 미수수익에 대해서 입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여. 나중에 이제 여기에 상여도 이렇게 나오는데 있죠? 이 상여를 하게 되면 이 세무조정에서 처분하는 것 중에 상여가 가장 세부담이 많은 처분이에요. 상여가. 그래서 신고조정으로 이렇게 입금산입을 하게 됩니다. 퇴직보험료 등의 송금산입. 퇴직보험료를 뭐
납입을 했는데 뭐 반영하지 않았으면 이제 송금산입 해주겠다. 자산 계산 기부금의 송금산입.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자산을 이제 이렇게 기부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송금 산입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손익계산서 볼 때 약간 기부금 항목도 좀 보거든요. 기부금 있는가 없는가. 근데 기부금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좀 있어요. 그 부동산 임대나 하시는 분들의 그거 있죠. 저기 종교단체에다가 기부금 넣은 것들 나중에 예전에는 개인 사업자들 소득세 신고할 때 기부금 그냥 영수증 가져오면 기부금 공제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부에 반영을 해야지만 기부금 공제가 되다 보니까 장부를 안 하면은 이제 종교단체도 기부금 공제를 못해서 그런 경우 말고는 크게 기부금을 내는 회사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관계되는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3월에 하는 거는 법인세 정기신고잖아요. 이거는 정기신고 때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당이익 계산이 됐다라고 밝혀지는 거는 세무조사 할 때. 그래서 수정신고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정신고. 근데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건 부당이익 계산이야. 이거를 밝힐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정기신고 때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정말 제대로 하는 데들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세무조사 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다. 세무조사 해가지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다. 그럼 이제 부당이익 계산해가지고 법인세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가지입금 인정이자 자체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그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손익 귀속 사업연도 차이로 인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정기신고 때보다는 그 수정신고할 때 법인세 수정신고나 뭐 세무조사로 이제 이거 2019년도 매출인데 2020년도 매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매출로 하면은 그때는 법인세율이 20%였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확 줄어서 당기순이익이 2억 미만으로 뚝 떨어졌더니 법인세율이 10%가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1월달 매출의 일부가 원래는 2019년 매출이었는데 2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따졌을 때 세율 10%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귀속을 딱 찾아가서 이렇게 내라고 하는데 세무조사 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세무조사 해가지고 뭔가 많은 거를 산출세액을 더 이렇게 추징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으로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데 귀속도 보니까 세율도 똑같아요. 양쪽으로. 차라리 귀속을 따져서 해버리게 되면 세율이 더 낮게 나오니까 그거 그냥 하지 말자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세무조사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세무조사 했을 때 제가 그 계산을 다 해가지고 조사관한테 다 넘겨줬었거든요. 아예 이런 항목들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법인세가 얼마고 가산세 얼마였고 해서 표로 해서 계속 줬어요. 했더니 그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냈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검토를 했었죠. 검토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데이터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요거 따진다고 하길래 이렇게 따져줬더니 오히려 환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법인세를 더 내가지고 그래서 법인세율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없는 걸로. 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